결혼한 지 올해로 4년 차 되었습니다. 요즘에 평범한 부부들처럼 모든 걸 공평하게 나눠서 하고 동등한 입장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이상적인 부부로 잘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어제 기가 막힌 말을 들었는데 그 일로 지금 남편과 말도 섞고 있지 않는 중입니다. 제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니까 뒤늦게 잘못했다, 자기 생각이 짧았다 말을 하긴 하는데 저는 남편이 그렇게 말을 했을 때 순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공평하고 동등한 부부라고 생각했던 건 나만의 착각이었나? 남편도 어쩔 수 없이 남자인 건가? 남편은 내 앞에선 그게 아니다. 요즘 남자의 여자의 따로가 어디 있느냐 하고 수평적인 관계가 당연한 거다라는 말을 했었으면서 결혼한 지 아직 4년밖에 되질 않았으니 자기 본색을 드러내지 않았던 거였나 하고 말이죠. 저는 시댁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이면 참여를 하고 그렇지 않을 시에는 패스를 해도 무방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시댁 행사라는 것이 결혼을 하고 보니 어른들, 생신, 그리고 명절 아주 단출하게 있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행사보다는 제 일정이 우선이었고 제 몸이 우선인 사람이긴 했습니다. 그렇다고 가짜 깁스를 한다든지 아니면 거짓 핑계를 댄다든지 해서 일부러 시댁 행사를 기피하는 사람은 절대로 아닙니다. 갈 만한 조건이 되면 가는 편이고 피치 못할 사정이 있으면 미리 양해를 구하고 차라리 용돈을 더 넣어드리는 그런 사람이었었죠. 결혼 4년 차가 될 동안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시댁에 가서 며느리 도리암튼 그 비슷한 거 제대로 한 기억이 별로 없긴 합니다. 그런데 며느리 도리라는 것도 참 웃기는 말이긴 합니다. 며느리면 며느리지 왜 거기에 도리라는 것이 붙는 건지 절대로 사위 도리라는 말을 하지 않잖아요. 저는 그런 말 들어본 적 없고 그리고 사위에게 도리를 운운하며 왜 너는 너의 책임과 본분을 다하지 않느냐라고 책망하는 모습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 며느리 도리 또한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고 며느리 도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받는 일도 없어져야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시댁에 자주 가지 못한 만큼 우리 친정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주 공평하게 말이죠. 엄마 아버지 생신 때도 갑자기 일이 몰리는 바람에 마감일을 급하게 맞춰줘야 해서 전화드리고 용돈만 보내드렸었습니다. 얼굴 비추지 않아서 섭섭하냐라고 제 부모님께 물어보니 솔직히 말씀하시던 거려. 섭섭은 무슨 잘 지내고 있고 그리고 바빠서 못 온다는데 뭘 그런 걸 가지고 서운해 하겠어. 바쁘지 않다고 시간 많다고 하면 그게 더 걱정되겠다. 대신 용돈 두둑이 받았잖아. 나이를 먹어 그런가. 물론 보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엄마 요즘 돈이 왜 그렇게 좋은지 모르겠다. 딸 얼굴 못 보는 아쉬운 마음. 돈 세면서 재우도록 할게. 일 아무리 바빠도 끼니는 거르지 말고 바빠서 돈 많이 버는 것도 좋지만 그래도 건강 우선이야. 알지? 정말 저희 엄마가 자기 딸보다 돈이 더 좋아서 돈밖에 모르는 돈벌레라서 저렇게 말을 한 것일까요? 다 자식 마음 편하라고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시댁은 좀 달랐습니다. 비슷하게 말을 하긴 했었는데 뭔가 좀 다른 걸 요구했었거든요. 서우는 무슨 용돈 잘 받았다. 늙으면 돈이 최고야. 그런데 우리 아들은 바빠서 못 온다고 하지만 너는 올 수 있는 거 아니니? 너 안 바쁘면 잠깐 들러서 아버지한테 얼굴 한번 보여드려라. 아들 못 보는 대신 며느리 얼굴이라도 보셔야 아버지 그 서운한 마음 달래지지 않겠어. 며느리 도리는 그래도 해야지. 암만 바빠도 먼 거리도 아니고 잠시 들르는 건데 그렇게 시간도 많이 뺄 것 같지 않은데 부딱 얼굴만 보여드리고 일하면 되지 않을까? 너 정말 시간 안 되니?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고 계속 네가 보고 싶다고 하시더구나. 이제 그 양반한테 우리 아들은 안중에도 없어. 아들 얘기는 하지도 않아. 오직 며느리, 며느리, 우리 예쁜 며느리 이야기만 하고 있거든.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 좋은 말이죠. 예뻐해 주시고 사랑해 주시는 건 감사한데, 솔직히 요즘 며느리들 과한 어른 사랑 바라는 사람 없을 겁니다. 그리고 만약 여유가 되면 찾아뵙죠. 그런데 여유가 없고 조건이 안 돼서 찾아뵐 수가 없다라고 미리 양해를 구하고 용돈까지 두둑하게 보내드린 거였는데 꼭 저만이라도 들렀으면 한다는 속마음을 내비추시는데 제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 걸까요? 못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어른이 좋게 좋게 말을 했으면 따라주는 신용이라도 해야지 왜 그렇게 곡해를 하는 거냐? 왜 그렇게 불편하게만 생각하는 거냐? 그리 생각하시나요? 그런 생각하지 말아주세요. 애초에 시어머니가 이야기하신 말부터가 모순점 투성이었으니까요. 아니, 오늘날 부모님이 자기 자식보다 남의 자식을 더 귀히 여긴답니까? 그리고 며느리 도리는 사위에겐 없고 오직 며느리에게만 있는 며느리 도리를 지금처럼 말씀하시는 건 시댁이고 시아버지 생신이니 우리 아들 바쁜 거 용인이 되나. 너는 그래도 여자이고 며느리인데 와서 미역국이라도 끓여드려야 하는 거 아니냐는 속뜻 아닙니까? 제가 너무 심하게 곡해를 하는 건가요? 시어머니는 진심으로 순수한 의도로 제게 말을 한 건데 제가 불순한 태도로 받아들이는 건가요? 그렇게 순진하지도 않고 그렇게 어리숙하지도 않습니다. 요즘 여자들 말이죠. 그래도 아무리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 듣는 거 잘하는 저로서도 저리 말씀하시면 마음 한구석이 좋지 못합니다. 그리고 정말 그렇습니까? 여러분들께 묻고 싶습니다. 며느리를 드리면 며느리를 더 보고 싶어 하나요? 왜죠? 왜 그렇게 바뀌는 거죠? 저희 엄마 아버지 남편보단 제 얼굴을 더 보고 싶어 하고 제 목소리를 더 듣고 싶어 하던데 시부모님들은 아들 결혼시키고 나면 그렇게 달라지는 건가요? 그런 시부모님이 딸을 결혼시키고 나면 사위만 보고 싶어 하는 건가요? 딸은 안중에도 없는 거고 이것도 너무 궁금하긴 한데 저희 시부모님은 딸이 없으신 관계로 평생 알 수 없는 숙제로 남긴 하겠네요. 시어머니가 저리 말을 하면 마음 한구석에 찝찝한 마음은 들었지만 그래도 공평하게 해야 하니 무리해서 들를 순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일 남편이 시간이 되면 무리해서 들를 수 있는 조건이 되면 차라리 남편을 보내겠다고 덧붙였었죠. 어머니, 그이도 바쁘지만 저 또한 지금 바빠서요. 요즘 한가하고 일 없는 것보다 바쁜 게 더 귀한 세상이 되어 버렸잖아요. 그래요. 정말 아버님이 저를 더 좋아하신다고요? 그런 게 어딨어요. 만약 그이가 무리를 해서라도 본가에 들르실 수 있으면 들르라고 귀띔해 놓을게요. 어머니, 아버님 아들인 그이가 더 보고 싶으시겠지. 왜 저를 더 보고 싶어 하시나요? 그럼 어머니, 이건 말대꾸가 아니라 정말 궁금해서 그러는 건데요. 왜 며느리 도리는 있는데 사위 도리는 없는 걸까요? 저희 부모님은 절대로 사위 도리라는 말씀을 안 하시는데 가끔 어머니께서 며느리 도리를 해야 한다고 하시길래 저희 부부는 무조건 공평하고 동등하게 부부 관계를 이어나가는 사람들이라 며느리 도리를 운운하고 사위 도리는 운운하지 않은 이 부분이 좀 의아해서요. 차라리 아들 도리를 하라고 하세요. 어머님, 아버님 자식이잖아요. 불공평하다 생각될 때 조목조목 시어머니에게 반박하는 며느리 골치 아프셨겠죠. 그리고 곱게 보이지 않으셨겠죠. 하지만 시댁이라고 해서 무조건 고개 숙이고 서서 듣기만 하던 시대는 끝이 났습니다. 남녀 평등을 주장하고 외치는 그 구호 자체도 이젠 너무 낯선 것이 되어 버렸잖아요.
너무 당연한 거니까요. 그렇게 며느리를 좋아하고 저런 사람을 시부모님이 아들보다 더 귀히 여긴다고 하셨던 분들이 또 이런 점에서 모순점을 드러내곤 했었습니다. 순전히 지금 제가 잘 풀리고 시작하고 친정에 용돈을 넉넉히 드릴 수 있는 위치에 올라선 건 다 운이라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 흐름을 잘 탔고 기회를 잘 잡아서 제가 가진 능력보다 더 많은 돈을 벌게 되었다는 것에 저는 충분히 인정하고 매사 감사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남편이 가끔 시부모님에게 말을 하는 것 같았어요. 우리 와이프 능력 좋다고, 역시 자기가 여자 보는 눈이 있었다고, 뭔가 해낼 줄 알았지만 이렇게 기회를 잘 잡고 상황 파악이 잘 되는 여자는 처음인 것 같다고. 그래서 경제적인 부담을 공동으로 나눠 가지니 그렇지 못한 부부들보다 마음이 편한 것은 사실이라고 말이죠. 뭐 남편 입장에서 큰 재주는 없지만 기회를 잘 타서 돈을 좀 버는 아내, 마다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제 스스로도 대견하고 운이 매우 좋았다. 하루하루 되새김질을 하고 있는데 남편 입장에선 당연히 너무 좋고 환영할 일이겠죠. 가끔은 남편보다 수익이 더 좋을 때도 있으니 제가 얼마나 든든하겠어요. 서로 비등비등해도 어려운 이 시국에 기분 좋아 난리가 날 지경일 텐데 가끔은 제가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쟁여놓을 수 있는 돈까지 마련이 되니 펼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아진다는 것은 참 행복한 일이잖아요. 그런데 시부모님들은 남편의 저를 칭찬하는 것을 그리 좋은 시선으로 보진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다고 왜 네가 돈을 더 버니? 그래서 우리 아들 기죽이는 거 아니니? 여자는 말이야 라는 이런 고리타분한 말을 하는 분들은 아니었지만 은근히 기분이 별로다라는 것을 티를 내셨거든요. 꼭 제가 시댁 행사에 참석 못할 때 미안한 마음과 찝찝한 마음이 들어서 용돈 두둑하게 보냈을 때 시어머니 의도는 그런 게 아니었겠지만 저로선 지금 비꼬고 있구나 라는 것을 여실히 느낄 정도의 말을 하곤 했었습니다. 못 오는 거 하루 이틀 아니잖아. 이번에도 바쁜 거겠지 뭐. 용돈 두둑하게 보냈으면 그걸로 충분하지 뭐. 늙으면 현금이 최고야. 우리 아들이 내 칭찬을 무슨 입에 침이 마를 정도로 하더라. 뭐 니들 세대에 남자가 잘 나가든 여자가 잘 나가든 서로 동등한 입장이니 그런 거 별로 신경 안 쓴다며. 우리 아들이 복을 받긴 받았나 보네. 그런데 한 달에 뭐 한 1,000만 원 이상 버는 거니? 아들 녀석이 너무 호들갑을 떨어서 그 정도 버는 건가 싶어서. 아들보다 며느리를 더 좋아한다면서, 며느리를 더 보고 싶어 한다면서, 며느리가 아들보다 조금 아주 잠시 잘 나가는 것뿐인데 시어머니 억양은 꽤나 불편하게 들렸었습니다. 그러니 제가 시부모님이 제가 우선이다, 어쩐다 말을 했을 때 그게 진심으로 들렸겠습니까? 그냥 솔직하게 말하면 좋을 텐데 솔직하지도 않아. 진정성도 떨어져. 순수하지도 않아. 무슨 이득을 보겠다고 계속 저렇게 꾸며대면서 말을 하는 건지. 아니요. 무슨 1,000만 원까지요. 그렇게까지 못 벌고요. 1,000만 원에서 조금 빠지는 정도. 그 정도쯤 벌어요. 지금은 제가 운이 좋으니까 잠시 잘 되는 거고요. 안정적으로 월급 나오고 잘릴 위험 없는 그이가 나중에 승자죠. 저도 마찬가지로 복 받았죠. 그이랑 결혼한 게. 그이는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셔서 항상 감사드려요. 그래, 네가 할 생각이 없는 건 아니구나. 뭐니 해도 안정적인 직장이 최고지. 한순간만 잘 되고 나중에 쪽박 차면 큰일 나는 거 아니겠어. 너는 좀 위험하고 돈을 많이 버는 거고 우리 아들은 안정적이고 길게 돈을 좀 적게 버는 것이고 내 말대로 나중 보면 우리 아들이 승자긴 승자지. 오늘따라 너랑 하고 말이 좀 통하는구나.
살짝 남편이 더 잘한다. 남편이 더 훌륭한 거다 하면서 저를 낮추니 시어머니 너무 좋아라 하더군요. 통화로만 이야기를 하는 데에도 시어머니가 지금 어떤 얼굴 표정을 하고 있을지 눈에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시어머니도 참 안 된 분이긴 합니다. 대놓고 뭐라 말도 못하고 빙빙 돌려가면서 은근히 저의 기를 죽여야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그날은 그냥 남편 좀 띄워줬습니다. 어머니 아들이 최고라고, 어머니 아들 만난 제가 행운하라고. 저는 언제 쪽박을 찰지 알 수 없는 사람이라 항상 불안함 속에서 돈을 벌고 있다고. 그나마 어머니 아들이 안정적으로 따박따박 월급 받아오는 직장이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모르겠다고 부산 좀 떨었습니다. 좀 짠한 마음이 들었거든요. 우리 시어머니가 말이죠. 그런데 바로 어제 저는 어이없다 못해 기가 찬 소리를 들어야만 했습니다. 시간도 없었고 오미크론이다 어쩐다 해서 원래는 양가 모두 가지 않으려고 했었는데 그냥 설 당일 아침에 시댁에 점심엔 친정 이렇게 들렀다가 집으로 돌아오자고 남편과 이야기를 마쳤습니다. 점점 오미크론이 심해지니까 혹시 정권이 바뀌면 또 다른 방역 체계를 가지고 이동에 제한을 둘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들어서 이번엔 그냥 무리를 해서라도 양가에 다 들렀다는 것이 남편의 의견이었어요. 생각해보니 자고 오는 것도 아니고 하루에 다 끝내버리는 것이니 무리는 조금 되더라도 마음은 한결 가볍겠구나라고 생각도 들더라고요. 시댁 일찍 가서 원래부터도 그러했었기에 시어머니가 해놓으신 음식으로 아침밥을 먹었습니다. 벌써 가려고 하니 이번에 이렇게도 되는데 다음부턴 조금 우리도 변화를 가져보자꾸나. 내 아버지하고도 이미 말 다 끝내놓았어. 예. 앞으로 우리도 명절은 좀 명절답게 지내보도록 하자. 음식도 좀 하고 집안의 젖냄새도 좀 풍겨보고 하자고. 제사를 지낸다거나 하는 그런 막대 먹은 집안은 아니야. 그런데 너희들이 너무 편하게 행동을 하니까 겉으론 시켜놓아도 이건 뭐 명절 분위기도 안 나니 부모로서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더구나. 앞으로 얘야 우리 집에 손님처럼 오지 말아라. 그동안은 바쁘다고 했고 어느 정도 적응 기간이 필요했으니까 네가 손님처럼 굴었어도 봐줬었는데 너는 이 집안의 며느리잖니. 더 이상 손님 대접은 안 할 거야. 그리고 다음번 명절 때부터는 며느리로서 본분을 다하기 위해 우리 집에 온다고 생각해라. 우리도 이제 명절 분위기 좀 내보자. 그리고 너희들이 윗사람이니 우리가 왜 매번 니들 일정에 맞춰야 하는 거니? 아무 말을 안 하니까 그렇게도 된다 생각을 했나 본데. 우리 바로잡을 건 바로잡자. 사돈 어른들은 아무 말씀 안 하셔? 명절에 음식도 안 하고 당일에 시댁 가서 아침밥 딸랑 먹고 친정 온다고 하면 뭐라 안 하시냐고. 사돈께서 우리 집안에 근본도 없는 집안이라고 속으로 욕하실까. 그거도 참 두렵다. 적당하게 할 건 좀 하면서 지내자. 그러니 얘야 다음번에 마음 단단히 먹고 와. 너도 이제 어린애 아니잖아. 언제까지 아무것도 못한다고 투정 부릴 생각이야. 결혼한 지 4년 차가 되어가는데 며느리 밥 한 번 얻어먹지 못했다는 게 이게 말이나 되니. 용돈 잘 주는 며느리도 너무 고맙지만 그래도 우리는 며느리 도리 잘하는 며느리도 고마울 것 같다. 돈이 전부가 아니잖아. 잘났다고 기고만장하니까 너무 니들 멋대로 하는 것 같아. 일어날 차비를 하는데 그런 소리를 하니까 정말 기분이 나쁘더라고요. 무슨 멋대로 한다는 건지 다 남편하고 의논하고 상해 후 양해를 구했던 일이었는데 시어머니 말은 마치 제가 제 멋대로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했다는 식으로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왜 제가 마음을 단단히 먹어야 하는 거죠? 애초에 명절 따지지 않으셨던 분들이 바로 시부모님이었으면서
간정의 궁궐을 보는 이설이 마냐하사 왜 이제 와서 명절다운 명절을 보내자고 말을 하는 것일까요? 저건 다 저 부려먹겠다는 심사는 아닌가요? 용돈 많이 주는 며느리도 고맙지만 며느리 도리하는 며느리가 더 고맙다. 뭐 이런 뜻인가요? 이건 너무 욕심 아닙니까? 용돈도 많이 드려야 하고 시댁에 충실한 며느리 도리도 해야 하고 종처럼 일까지 해야 하는 저는 그럴 생각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저희 부모님 명절다운 명절 지내지 않는 시댁이라고 해서 좋아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무슨 속으로 욕을 하고 있다는 말을 하는 건지 아마 명절다운 명절을 보낸다고 하면 이제 와서 며느리 들였으니까 우리 딸이 용돈도 두둑하게 잘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몸 노력까지 시키려고 드는구나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어머님 아버님이셔도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말씀하시는 건 아니라고 봐요. 그런데 어머니 다 의논하고 양해드리고 죄송한 마음에 용돈을 드리는 그런 뇌물 공세까지 했었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서운한 마음이 많이 드셨었나 봐요. 물론 돈이 다가 아니지만 저는 정말 진심으로 어머님 아버님이 이해를 해주시는 거라 생각했거든요. 이미 4년이나 그렇게 지내왔는데 앞으로 명절에 마음을 단단히 먹고 오라시니 좀 두려운데요. 그런데 어머니, 저는 계속 손님하고 싶어요. 제가 손님이 아니면 무슨 자격으로 시댁에 와야 하는 거죠. 저는 계속해서 며느리 손님으로 오고 싶은데 왜냐면 이 사람도 저의 친정에 사위 손님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 친정 부모님은 아무 말씀 없으시고요. 서운하다거나 섭섭하다거나 그런 말씀 전혀 없으신데 왜 어머니 아버님만 서운하실까요? 친정시댁에 똑같이 대접해드리고 대우해드리고 있는데 이 사람이 사위 손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저희 친정을 오고 간다면 그럼 저도 그에 맞게끔 시댁에 며느리 손님이 아닌 다른 입장이 되어 보도록 할게요. 제게 말씀하실 게 아니라 우선 어머니 아들 먼저 설득을 하셔야 하는 것 같은데 똑같이 대우해드리고 동등하게 대접해드리는데 저만 며느리 손님이 아닌 마음 단단히 먹고 와야 하는 입장이라면 너무 억울한 마음 들지 않겠어요. 그리고 며느리 도리가 도대체 뭐길래 며느리 도리만 찾지 마시고 사위 도리도 좀 찾아주세요. 그 전에 아들 도리 먼저 찾아주시고요. 기분이 너무 상해서 친정에 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좀 억울한 마음에 들더라고요. 엄마 아버지한테 몸이 좀 좋지 않아 집으로 간다고 했고 주말쯤 친정에는 들르겠다고 양해를 구했죠. 제가 일방적으로 친정에 가지 않겠다고 하니 남편은 좀 놀라는 눈치긴 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집으로 돌아왔고 상한 기분을 떨치기 위해서 좀비 나오는 드라마를 켰어요. 이렇게 마음 복잡할 땐 찍고 바려지는 그런 영화가 제격이니까요. 그런데 남편이 그러는 겁니다. 충분히 시어머니로서 말할 수 있는 거라고 말이죠. 사위와 며느리 사이에도 엄연하게 차이가 있는 것이고 시어머니가 기분 나쁘게 말을 한 것도 아니고 최대한 이렇게 하자라고 잘 설득한 것 같은데 제가 너무 과하게 받아들이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엄마가 기분 나쁘게 이야기한 것도 아니잖아. 며느리를 들였으니까 명절다운 명절을 좀 보내자는 건데 그리고 내가 자기 혼자 하게끔 하겠어? 나도 같이 하고 당연히 도와주지. 그냥 그렇게 하겠다라고 대답하면 되지. 무슨 사위 도리를 찾고 그래 자기가 좀 예민했어. 자기 성격 잘 아는데 엄연히 사위와 며느리 위치엔 차이점이 있는 법이라고 왜 사위를 100년 손님이라고 하겠어? 그래 자기는 100년 손님이고 그럼 나는 100년 종년이야? 준비하지도 않았었던 명절을 왜 이제 와서 며느리 도리 도대체 며느리 도리가 뭔데
돈도 잘 벌어야 하고 시댁 가서도 일 잘하는 게 바로 며느리 도리야? 지금 당신 그걸 말이라고 하는 거야. 어머니가 충분히 하실 수 있는 말이라고 좋게 얘기하셨다고 비꼬는 식으로 말씀하시는 게 바로 들리는데 그리고 왜 도와준다는 말을 하는 거야? 왜 자기는 도와줘야 하는 건데? 손님으로 오지 말아라. 마음 단단히 먹고 와라. 정말 이런 말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정말 진심이냐고. 명절 연휴를 씩씩대면서 보내고 있습니다. 넷플릭스에 있는 좀비물이란 좀비물을 죄다 틀어놓고 마음을 가라앉히려고 하고 있어요. 그 이는 눈에 들어오질 않네요. 그래서 억울한 마음이 들어서 말이죠. 저는 계속 손님 할 겁니다. 잘난 손님 할 것이고 앞으로 명절은 조건이 되어도 시댁 안 갈 생각입니다. 이런 사달은 마음 단단히 준비하고 오라고 더 이상 손님이 아니라고 말하신 시어머니 탓이고 그리고 그 시어머니 말에 맞장구를 친 남편 때문입니다. 웃기지도 않게 왜 저를 협박하는 거죠? 저는 4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보다 더 긴 인생을 살아오신 분들도 많지만 저는 벌써 제 삶이 지친 것 같습니다. 제 나이에 저같이 살아온 사람도 없을 텐데 전 왜 그리 살았을까요? 제가 부족해서였겠지요. 제가 생각이 짧아서였겠지요. 그래서 더 늦기 전에 이제라도 제 삶을 되찾으려 합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네가 선택했잖아. 여태 참고 살아와 놓고 이제 와서 그런 이유가 뭐야? 결국 넌 이기적인 거야. 그렇습니다. 제가 이기적일 수 있어요. 제가 선택해 놓고 이제 와서 남은 내 삶을 아이들의 인생을 책임지기 싫다고 발 빼고 도망가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더는 못하겠어요. 정말 제가 죽을 것만 같습니다. 저는 20살 그 어린 나이에 결혼을 했습니다.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삶의 도피처럼 생각하고 결혼을 했어요. 제 나이 13살, 15살의 차례로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순식간에 고아가 되자 할머니는 저를 친가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외가도 있었지만 워낙 사는 게 어렵고 외할머니도 건강이 안 좋으셨거든요. 그리고 무엇보다 할머니께서 본인이 직접 저를 거둘 거라며 외가에는 평생 제게 신경 쓰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외가와 친가는 서로 끝과 끝으로 먼 지역에 위치해 있었고 엄마가 돌아가시고 외가 식구들을 볼 일도 소식을 들을 일도 없었습니다. 한 번은 그런 적도 있었습니다. 막내 고모가 조카를 낳자 고작 고등학생이었던 저에게 고모의 산후조리를 도와주라고 했었습니다. 매일 학교가 끝나고 나면 고모네 가서 온갖 집안일을 해야 했고 아기 옷은 매일 삶아 빨고 아기 용품들도 삶아서 소독하곤 했어요. 미역국 끓이는 법도 그때 알게 되었던 것 같네요. 하루에도 10번씩 옷을 갈아입는 조카의 옷은 나올 때마다 빨아야 했고 모아서 삶아냈죠. 작은 손으로 빨래를 짤 때면 손이 다 아렸어요. 우리 엄마도 날 이렇게 키웠겠지 싶으면서 엄마가 보고 싶어 더 눈물이 났습니다. 너무 서러웠지만 기댈 곳 없었기에 꾸역꾸역 살아나갔어요. 내 삶은 버팀, 오로지 버텨내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등학교를 겨우 졸업하고 알바를 하다 만난 오빠와 사귀게 되었습니다. 제 인생 첫 연애였고 마지막 연애가 되었지요. 제게 무한한 사랑을 보여주는 오빠에게 너무나 큰 마음을 갖게 되었고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보다 5살 많았던 오빠는 제게 프러포즈를 하였고 아무것도 몰랐던 저는 덥석 오빠의 손을 잡았어요. 20살의 제게 25살의 오빠는 어른 같았고 듬직했고 믿음직스러웠습니다. 할머니는 이제 손녀의 돈 좀 만져보겠다 싶었는데 홀랑 시집을 가버리냐고 제게 쌍욕을 하셨고 그런 할머니에게 등짝을 후려 맞으면서도 저와 결혼하겠다는 오빠를 보며 내가 이 집에서 벗어날 수 있는 건
오로지 이 사람에게로 가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시댁에선 심하게 반대했어요. 부모도 없는 고아라고, 변변찮은 직업이라고 반대를 했습니다. 시댁에 가기 전부터 제 배경들 때문에 많이 주눅이 들어 있었기에 그저 전 한없이 작아질 수밖에 없었고, 오로지 남편에게 잘하겠다, 가정을 잘 지켜내겠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시부모님의 반대도 잠시, 의외로 얼마 지나지 않아 허락을 해주셨고, 제가 워낙 가진 게 없다 보니 저희는 동네의 작은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제주도로 신혼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때 남편이 그러더군요. 지금은 비록 서로 가진 게 없어 가난하지만 결혼 10주년 때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하와이로 해외여행을 가자고요. 아직 펼쳐지지도 않은 미래였지만 상상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저희 결혼식에는 아무도 오지 않았었습니다. 몇몇 제 친구들만 왔지, 친척이라곤 멀리 살고 있는 이모네만 왔었네요. 살아왔지만 그래도 이모라도 와주심에 감사했어요. 결혼하자마자 2달 만에 아이가 찾아왔고, 입덧이 심했지만 아이가 태어나기 전까지 최대한 돈을 모아야 한다는 생각에 막달까지 일을 했습니다. 남편은 그런 저를 걱정했고, 매일 저녁이면 다리에 마사지에 아이에게 태담도 해주며 저와 아이에게 사랑을 쏟아주었습니다. 아이를 낳고 나니 왜 그리 친정 부모님을 보고 싶은지요. 옆 침대의 산모는 친정 부모님이 오셔서는 따뜻한 말도 해주고 아이가 누구를 닮았다는 이야기도 해주는데, 그때 전 덩그러니 혼자였습니다. 남편은 집에 짐을 가지러 간다고 했고, 시부모님은 딸을 낳았다며 오지 않으셨거든요. 안 그래도 출산하고 호르몬이 급격히 바뀌어 감정 기복이 심한데 아이를 낳고 살았고, 부모님이 사무치게 보고 싶어 혼자 얼마나 울었나 모릅니다. 출산을 하고 바로 일터로 복귀할 순 없었습니다. 몸 회복도 되지 않았고 아이도 어렸으니까요. 남편은 자신이 가장이니 혼자 벌어도 괜찮다고 아이만 잘 키우라고 했습니다. 당연한 걸 수도 있지만 전 남편의 그 말에도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남편은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받아오면 제게 그 스트레스를 풀었어요. 처음엔 작은 일에도 버럭버럭 화를 내던 남편이 나중엔 제게 욕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지며 화를 내더군요. 제가 왜 이러냐고 하면 네가 일하느라 힘든 자신의 마음을 모르고 남의 밑에서 돈 버는 게 얼마나 눈치 보이는 일인 줄 아냐고, 남편도 아빠도 다 너무 부담되는 역할인 거 아냐고 합니다. 그땐 그냥 남편이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그렇구나 했기에 이해하려고 했고, 그런 남편을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남편이 그렇게 폭발하는 날들이 잦아졌고, 결국 전 아이가 돌이 되자마자 놀이방, 요즘으로 치면 어린이집에 맡겨놓고 다시 일을 해야만 했습니다. 시댁이 한 동네에 있었지만 어머님은 한사코 아이만은 봐주지 않으신다고 했었습니다. 이른 아침에 아이를 놀이방에 맡기고 일을 하러 갈 때면 아이에게 참 많이 미안했어요. 유독 저에 대한 애착이 유별났던 아이라 처음엔 정말 많이 울었거든요. 놀이방에 들어가면서 아이도 울고 놀이방을 돌아서면서 저도 울었습니다. 그렇게 2달간을 우는 아이를 들여보내다 보니 아이가 울지 않고 들어가는 시기가 오더군요. 하지만 아이가 이제 겨우 적응하고 어린이집에 좀 다니고 저도 일이 손에 좀 붙을 때쯤 되자 둘째가 찾아왔습니다. 남편에게 우리가 아직 젊으니 그렇게 둘째는 천천히 갖자고 했지만 술만 먹고 오면 들이대는 남편으로 인해 덜컥 둘째가 생기고 말았죠. 둘째 임신을 확인하자마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 입덧하는 기간은 어쩔 것이며 아직 어린 첫째도 케어해야 하는데 어쩌지 싶었습니다.
솔직히 지울까도 생각했어요. 마음먹고 간 병원에서 본 아이의 심장을 보자니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저 하나 믿고 제 뱃속에서 숨쉬고 있는 아이에게 그럴 수 없었어요. 누구보다 가족이 소중했기에 아이를 지켜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에게 임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별 반응을 하지 않더군요. 그러고 보니 우리 부부 사이가 언제부터인가 대화가 부쩍 없어졌더군요. 아이에게는 다정한 아빠였어요. 하지만 제게는 늘 힘들다는 말만 하고 반찬 투정과 지적질하는 것이 다였습니다. 어머님은 제 임신 소식에 두 번째는 아들을 낳으라고 하셨습니다. 입덧하고도 전 시댁에서 김장 120포기, 한 포기를 4쪽으로 나눠 김장을 했으니 총 480쪽을 해야 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차라리 김장하다 아이가 나오길 바랄 정도였어요. 그러면 그들이 내게 미안하지 않을까 싶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제 기대는 빗나갔습니다. 전 종일 앉아서 김장을 했고 남편은 딸아이와 마당 한켠에서 공놀이를 합니다. 전 눈의 가시처럼 여기며 등한시하면서 딸은 참 예뻐했어요. 제 핏줄이라 그런 거겠지요. 그나마 딸을 예뻐하고 사랑하는 그 모습에 위안을 삼으며 김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아들을 출산했지요. 둘째로 아들이 태어나자 세상을 다 얻은 듯 행복해 하시더군요. 시부모님이 말이에요. 이제 너도 시댁에서 인정을 받나? 이제 시부모님이 날 사랑해 주시려나? 이제 남편도 다시 날 사랑해 줄까 하고 기대를 했습니다. 하지만 달라지는 건 없었습니다. 첫째 때도 둘째 때도 아이를 낳고 3일 만에 퇴원해 집으로 돌아와 홀로 산후조리를 했습니다. 온종일 아이도 혼자 보았고 미역국도 혼자 끓여 먹었고 집안일도 혼자 다 해내었습니다. 아, 달라진 게 하나는 있었네요. 아들을 낳자 어머님은 매일같이 저희 집에 오셔서는 저희 아들을 안고 빨았습니다. 그러면서 식사 때가 되면 제게 밥을 차려내라고 했어요. 전 먹는 저희 아이를 보며 많이 먹고 쑥쑥 크라고 내 어미 뼈골까지 빨아먹는다 생각하고 잔뜩 먹으라고 하셨지요. 응가를 한 아이를 보며 소화도 이리 잘 시키냐며 엉덩이도 물로 씻기라며 잔소리를 하셨습니다. 일회용 기저귀를 쓰는 저에게 천 기저귀를 쓰고 햇빛에 바싹바싹 말려 사용하라고 하셨지요. 제가 어머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자 아무것도 몰라 저런다며 어디서 천 기저귀를 구해와 저 몰래 아이에게 채워놓고 아이가 용변을 보면 제게 가서 손빨래 하라며 던지곤 하셨습니다. 딸 땐 쳐다도 보지 않으시더니 아들 낳아 놓으니 하나부터 10까지 혼수의 지적을 하십니다. 하지만 목소리를 낼 수 없었어요. 너무 무서웠거든요. 시어머니가 너무 무서웠습니다. 제겐 뒤에 숨을 수 있는 엄마도 방패막이가 되어줄 아빠도 안 계셨으니까요. 그리고 기댈 수 있는 남편도 없었으니 그저 아이들과 이 집에서 함께 지내려면 그런 대우와 모욕과 구박도 견뎌내야 했습니다. 가족 여행을 갈 때에도 전 늘 빠져 있었습니다. 제겐 이야기하지 않고 시댁 식구들과 남편, 아이들만 여행을 다녀오더군요.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그런 일상에 익숙해져서 엄마는 그냥 여행에 함께 가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왜 그리 바보같이 제 목소리를 내지 못했을까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답답하기만 한데 전 그저 한없이 한쪽에 쭈그러져 있던 쭈구리,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었습니다. 어느 순간 전 돌아보니 전 아이들의 엄마, 남편의 아내, 시댁의 며느리이긴 했지만 저는 없었습니다. 보통 여자들의 삶이 그렇긴 하잖아요. 아무리 세상이 달라졌다고 해도 지금도 여자들은 많은 희생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없어졌다는 것은 제 삶이 없어졌다는 것이 아니라
남편과 아이들, 시댁 식구들 사이에 제 자리가 없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주변에 늘 제가 있어 왔지만 전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인 사람이었어요. 아이들을 챙기고 아이들도 절 엄마라며 따랐지만 제가 없으면 할머니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며 다른 집 아이들처럼 제게 많은 애착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들이 태어나고 나서부터 어머님은 제가 아이 키우는 것이 서툴다며 툭하면 아들을 3일씩, 일주일씩, 열흘씩 시댁으로 데리고 가 키웠고 하루는 제 딸이 시댁으로 가는 어머님과 제 동생을 보더니 자신도 가고 싶다고 해 저만 두고 모두 시댁으로 간 적이 있었지요. 그럴 때면 남편도 시댁에서 출퇴근을 하곤 했습니다. 처음엔 편했어요. 집안일에 육아에 지쳐 있었기에 그냥 날 좀 쉬게 해주시라고 저리 말하고 데리고 가봐 주시나 보다 했습니다. 하지만 이내에 그게 아니라 제가 못마땅해서 애는 제대로 키우려나 미덥지 못했어라는 핑계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셨던 거였어요. 그 어려서부터 엄마보다 할머니, 할아버지, 고모를 더 많이 보고 자라다 보니 아이들은 굳이 제가 아니어도 되었던 거였죠. 왜 바보같이 그렇게 당하고 있었냐고요? 제가 그냥 아이들을 두었겠습니까? 하루만 안 봐도 아이들이 너무 보고 싶더군요. 분명 조금 전까지 아이들 때문에 너무 힘들었음에도 내 새끼라 그런지 너무 보고 싶더라고요. 귓가에 아이들의 소리가 맴돌고 방에서 아이들이 우다다 뛰어나올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아이들을 데리러 갔습니다. 제가 시댁에 가자 어머님은 문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저 집안에서 왜 왔냐고 묻기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 애들 봐주셔서 감사해요. 그런데 어머님도 힘드시잖아요. 하루 봐주신 것만으로도 충분해요. 저도 좀 쉬었고 애들도 너무 보고 싶어서 저는 안 되겠어요. 아이들 데리고 갈게요. 뭐 네가 먼저 내 새끼들을 데리고 간다 만다 그러니 내일 애들 데리고 바닷가에 콧바람 쐬러 가기로 했다. 그런데 애들이 너 따라가겠니? 아, 어머님. 내일 애들 유치원에서 행사도 있는데 그럼 결석을 한다는 것일까요? 유치원 그거 결석한다고 무슨 일 나니? 얘들아, 내일 유치원 갈래? 아니면 할미랑 바닷가 갈래? 어머님이 그 질문에 아이들은 당장에 바닷가에 간다고 합니다. 당연히 그러겠죠. 어머님, 그러면 애들 얼굴만 보고 갈게요. 문 좀 열어주세요. 애들이 보고 싶어서요. 됐어, 그냥 가. 아니, 뭘 얼굴을 보고 간다고 그래. 라고 하면 끝내 문을 열어주지 않으셨습니다. 그날 남편이 들어오지 않더군요. 밤 11시까지 기다리다 전화를 했습니다. 여보, 어디에요? 기다리는데 아직 안 와서요. 아, 뭐야. 아, 내가 어디면 왜? 들어가고 싶을 때 알아서 들어갈 거야. 내일 어머님이 애들 데리고 바닷가 간다는데 당신 얘기 들은 거 있어요? 냅둬. 아니, 엄마가 어른이 알아서 하겠어. 우리 부모님이 내 새끼들이랑 깜빡 죽잖아. 날도 좋으니 바닷가 보여주고 싶은가 본데 그걸 뭘 너 같은 거 허락을 받고 가야 하냐. 그게 아니라 그래도 내가 엄만데 애들을 그렇게 일방적으로 데리고 가시고는 보여주시지도 않으시네. 네가 엄마? 이게 뭐. 우리 엄마는 애들 할머니야. 엄마가 알아서 하게 둬. 애들도 너보다 할머니를 더 좋아해. 라고 하고 전화를 확 끊어버립니다. 이후 전 철저히 가족들에게서 외면되었습니다. 아이의 입학식과 졸업식에서 그들끼리 사진을 찍었고 제가 아이들과 함께 사진을 찍으려고 하면 아이들을 데리고 다른 데로 데리고 가곤 했습니다. 명절이면 그저 일하는 사람이 됐고요. 제가 왜 그런 대우를 받고도 그러고 살았냐고 묻는다면 그저 내 자리에서 내 위치에서 묵묵히 지키고 있으면 언젠간 그들이 날 인정해 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언제 옮겼는지 아이들의 주소지도 시댁으로 옮겨 아이들의 학교도 시댁 앞에 있는 초등학교를 배정을 받았더군요. 시댁에는 아이들의 방이 생겼고 우리 집보다 더 아이들을 위한 집이 되어 있었습니다. 야금야금 남편은 아이들의 짐을 시댁을 옮겨 두었더군요. 이건 도대체 아닌 것 같아 남편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여보, 왜 애들 안 데리고 와요? 우리 애들인데, 내 새끼인데, 왜 애들을 시댁에 두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아? 야, 너보다 우리 부모님이 애들 더 잘 키워. 지금까지 봐 놓고도 모르겠냐? 넌 그냥 돈 벌어서 애들 학비나 보태. 엄마가 그 정도도 못하냐? 내가 키우면서 돈 벌면 돼. 대체 왜 애들을 데려가서 보내주시질 않는데? 왜 애들 핑계로 당신도 집에 거의 들어오질 않잖아. 대체 이게 뭐야? 야, 우리 부모님이 너한테 애비애미 없이 자란 티가 난대. 그래서 우리 애들 못 맡긴대. 그런데 내가 봐도 너보다 우리 엄마가 훨씬 잘 키우는 것 같아. 우리 엄마가 내 애들인데 어련히 알아서 잘 키우겠냐?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 애들한테서 점점 내 존재가 없어져. 그걸 참을 수가 없어. 내가 엄마인데 왜 엄마의 자리를 빼앗아? 여보, 오빠, 이건 아니잖아. 그간 어머님이 이렇게 아이들 데리고 가실 때마다 내가 키우겠다고 했는데 어머님은 매번 대접도 하지 않으셔. 본인이 힘들 때 하루 이틀 애들 보내놨다가 애들 유치원 가서 본가로 데리고 가 버리셔. 그러더니 이제 애들 주소까지 이전해서 아예 키우시겠다네. 내가 애들 주소 옮겼어. 아, 뭐 거기서 거기지만 엄마 집이 애들 학교랑 더 가깝잖아. 야, 나도 아빠야. 내가 알아서 해. 그만 묻고 따져. 아, 시끄러워. 남편은 그렇게 또 집을 나가고는 한참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시댁에 가도 문전박대를 했고 학교를 아이들을 데리러 가 보았지만 시댁에서 학교 정문이 보이다 보니 제가 나타나면 어머니께서 불이 나게 나타나 우는무 이부 예분아래 절 쫓아내셨습니다. 누가 보면 애 버리고 도망간 며느리가 나타난 줄 알 정도였지요. 아이들은 절 엄마라고 불렀지만 제게 애정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게 너무 힘들었어요. 부모님을 잃고 내 가정을 이루고 사랑을 받고 사랑을 주고 싶었을 뿐인데 제겐 왜 이렇게 어려운 것일까요? 너무 화가 나 아이들이 학교가 있는 시간을 시댁으로 쳐들어갔습니다. 거세게 문을 두드리자 어머님은 기가 막혀하며 문을 여시더군요. 무식한 것, 어디서 문이 부서져라 두드려. 어머니, 애들 제가 다시 데리고 갈 거예요. 이건 유괴나 다름없어요. 어떻게 이러실 수 있어요? 말이라고 하면 다? 아니, 유괴. 네가 진짜 미쳤구나. 애들이 너한테서 뭘 배우겠니? 부모가 가르쳐야 하는 것들이 있는데 네가 조실부모를 했는데 뭘 알아서 애들을 키우냐고. 그래서 내가 키우겠다는데 그게 그렇게 불만이야? 어머니, 저 조실부모했지만 그래도 애들 잘 키울 수 있어요. 지금까지도 잘 키우고 있었다고요. 제가 못 믿어오신가 본데 하지만 저 그렇게 부족하지 않아요. 충분히 잘 키울 수 있다고요. 뭘 가르치고 뭘 키워. 너 기억나지? 내가 너 처음에 마음에 들어하지 않은 거. 내가 널 받아준 거. 젊은이 건강한 애 잘 나올 것 같아서였어. 넌 내 할 일 다 했으니 엄마로서 애들 밑에 들어갈 돈 벌어오면 되는 거야. 어머니,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실 수가 있어요? 내가 뭐 못할 말 했니? 내가 알아서 잘 키워. 그만 가라. 꺼지라고. 어머님은 절 문 밖으로 밀어내 버렸습니다. 나가고 싶지 않았어요. 거실에 버티고 앉아서 아이들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160cm 정도의 키의 마른 몸이었고 어머님은 저보다 5cm 정도 더 크고 체격도 좋으십니다. 그러니
제가 버티기엔 무리였지요. 얼마 후 아이들은 학교 시간이 되었고 어머님은 아이들을 데리고 집으로 가십니다. 학교 정문에 서서 저도 아이들을 기다렸지만 아이들은 절 마치 남보듯 쓱 보고는 어머니께 가더군요. 너무 충격이었어요. 대체 아이들에게 뭐라고 했기에 아이들이 저를 행동을 할까 싶었습니다.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 그냥 아이들을 무작정 끌고 와야 할까? 그랬다가 아이들이 충격받으면 어떡하지? 이 꼴도 저 꼴도 보고 싶지 않은데 그냥 남편이랑 갈라 살까? 그러면 아이들은 어쩌지? 내 가정, 내 가족, 내 아이들은 어쩌지? 매일 같은 질문과 같은 문제에 답답함을 느낍니다. 그러다가 내린 결론은 아이들이 좀 더 커 생각이 자라면 엄마를 찾아올 거라 생각했습니다. 전 그저 제 자리에서 아이들을 기다려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시댁에 갈 때면 아이들을 볼 수 있었고 명절이면 아이들에게 음식을 해 먹을 수 있었으니까요. 아이들이 사춘기가 되자 절통 외면했습니다. 딸은 제게 그런 말도 내뱉더군요. 엄마, 엄마는 왜 내 엄마야? 할머니가 내 엄마였으면 더 좋았을 텐데 할머니를 할머니라고 부를 수밖에 없어서 속상해. 엄마는 왜 내 친구들의 엄마보다 어리고 젊어? 일찍부터 아빠한테 미쳐서 달라붙은 거야? 창피해 죽겠어. 엄마가 너무 젊어서. 그러니까 학교 앞에 찾아오지 마. 애들이 놀린단 말이야. 딸의 그 말에 정말 많이 놀라고 충격받았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처음엔 그래, 사춘기라서, 그래, 아직 어려서, 그래, 좀 더 커서 엄마를 이해하고 엄마의 삶을 알게 될 날이 올 거야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전 묵묵히 일을 하며 아이들의 학비를 마련했고 남편은 한 달에 한 번 정도만 집에 올 뿐 거의 시댁에서 지내었습니다. 남들이 보면 이해할 수 없지만 주체적인 삶을 살아본 적 없고 늘 외로웠던 전. 그렇게라도 가족을, 자식을, 남편을 붙잡고 싶었었다. 어느덧 세월이 흘러 아이들은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아이들은 시댁에서 지내고 있었어요. 아이들이 대학을 다니고 취직을 해서도 집에 오지 않았습니다. 제 연락에 가끔 대답은 하지만 절 엄마라고 부르고 사춘기 때처럼 예민하게 굴지는 않지만 제가 저희 엄마와 나누었던 엄마와 자식 간의 그런 관계는 아니었어요. 제가 묻는 안부에 단답형으로 대답을 했고 제 전화를 거의 받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에게 먼저 연락이 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저는 아이들에게 아는 사람, 그 이상도 이해도 아닌 것 같더라고요. 너무 슬펐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아이들에게 다가갈 수 없었고 아이들이 자라서도 아이들 곁에 제 자리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 딸이 결혼을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딸아이에게 직접 들은 게 아니라 딸아이의 카톡 프로필 사진에 올라와 있는 웨딩 사진을 보고 알게 되었습니다. 딸에게 무슨 사진이냐고 물으니 알 것 없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결혼하냐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결혼한다고 코로나로 사람 많이 부르지 않으니 울 것 없다고 합니다. 그 말이 너무 어이가 없어서 내가 엄마인데 가지 않는 게 말이 되냐고 했어요. 그러자 딸은 제 톡에 더 이상 대답을 하지 않더군요. 전화를 해도 받지 않았어요. 눈이 뒤집힐 것 같았습니다. 이제 철없는 나이도 아닌데 엄마가 가족들에게 철저히 외면되어 살아온 삶을 알면서 딸이 결혼할 때까지 제게 이런다는 게 너무 서운했어요. 남편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퉁명스럽게 전화를 받는 남편에게 딸의 결혼 소식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이 그래, 결혼해. 신경 쓰지 마. 왜 다들 나보고 신경 쓰지 말래. 내 딸이 결혼하는 것이고 내가 엄마인데. 아, 신경 쓰지 말라고. 참석하지도 마. 모르는 거야. 에이, 웨딩 사진은 뭔데. 상견례도 안 하고
지들끼리 그냥 진행하고 있는 거야? 집안 어른들한테 얘기도 안 하고 상견례 했어. 나도 사위 마음에 들고 우리 부모님도 마음에 드신댔어. 아, 바빠. 끊어. 남편은 또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립니다. 당장에 시댁으로 달려갔어요. 그냥 문을 열어주지 않으시기에 문을 마구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어머님이 문을 열며 무식한 것. 어디서 문이 부서져라 두드려. 어머니, 우리 딸 결혼해요? 그래, 결혼한다. 왜? 왜란요? 상견례도 했다면서요? 응, 했어. 제가 엄마인데 저 없이 상견례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그 집에선 그럼 우리 딸이 엄마가 없는 줄 알아요? 아니, 뭘 그렇게 꼬치꼬치 캐물어. 상견례는 잘했어. 그러니 걱정 말고 묻지도 마. 그런데 넌 왜 그렇게 툭하면 문을 두드리면서 쳐들어오니? 아, 진짜 무식해, 무식해. 그만 가. 빨리 가라고. 아우, 좀 꺼져. 그때였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른 소리가 들리더니 이내 문이 활짝 열립니다. 딸과 웬 여자가 팔짱을 끼고 다정히 들어오더군요. 그 뒤에 남편도 있고요. 제가 있을 거라고 미처 생각하지도 못하고 할머니, 아빠랑 엄마랑 같이 왔어요. 라고 합니다. 딸이요. 그리고 저와 눈이 마주쳐 깜짝 놀라더군요. 딸도 남편도 그 여자도요. 대체 어떻게 된 상황인지 감이 오지 않았습니다. 순간 머릿속 회로가 마비된 듯 했어요. 당신,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야? 딸, 지금 저 여자를 엄마라고 한 거야? 저 여자가 누군데? 그쪽은 누구신데 제 딸이 엄마라고 부르죠? 모두들 당황했습니다. 어머님은 제게, 아니, 넌 왜 말도 없이 쳐들어와서 이런 상황을 만드니? 아, 그만 가. 빨리 가라고. 아우, 좀 꺼져. 지금 이게 무슨 상황이냐고요? 다들 뭐 하는 거야? 아이, 여자가 당신 내 언니였어? 그런데 넌 왜 이 여자를 엄마라고 부르는 건데? 내 전화는 잘 받지도 않고 엄마라는 호칭도 잘 쓰지 않으면서 이 여자 보고 엄마라고? 너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엄마는 우리 어릴 때부터 할머니네 맡겨놓고 잘 보러 오지 않았잖아. 우리 그렇게 미워했다며 우리가 구박받아서 할머니가 우리 데려다 키웠다며. 그런데 왜 할머니가 우리 다 키워놓으니 데리러 오는 건데? 난 엄마를 이해할 수 없어. 그럴 때마다 여기는 이 아줌마가 매일 집에 와서 우리 챙겨줬어. 학교 소풍도 다 챙겨주셨고 부모 참관 수업 때도 오셨어. 엄마보다 더 우리에게 엄마처럼 하셨다고. 날 낳아준 사람은 그쪽인지 모르겠지만 나에게 사랑을 준 사람은 이분이야. 함께한 시간이 그쪽보다 더 길어. 이번에 상견례에서도 엄마로 같이 가달라고 했어. 내 결혼식에도 이분이 엄마로 혼주석에 앉으실 거고. 그러니 말 함부로 하지 마요. 딸이 그 말에 너무나 당황스러웠습니다. 분명 내가 낳은 내 딸인데 내가 온 마음과 정성을 다 익혔는데 시부모님 무섭고 남편이 어려워 내 자리를 제때 찾지 못한 게 이런 상황을 만들고야 말았습니다. 전 너무 수동적이었던 거죠. 아이들이 크면 날 찾으려니,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날 그리워하려니, 아이들이 성인이 되면 날 안타까워하려니 했지만 결국엔 아이들의 곁을 지키지 못했기에 아이들에게 전 없었던 거였습니다. 그래도 내가 저희들에게 어떻게 하는 줄 알면서 매번 그리워한 거 알면서 저희들 보고 싶어 찾아갔다 문전박대 당한 거 알면서 저희들과 같이 가고 싶어 몇 번이나 데리러 오고 했던 거 알면서 대체 어머니는 남편은 아이들에게 뭐라고 했기에 아이들이 날 저리 남보다도 못하게 되었나 싶었습니다. 그리고 저 여자는 대체 누구이기에 아이들 엄마라고 부르며 따르는가 싶더군요. 저보다 한두 살 정도 더 나이가 많아 보이는 저 여자. 내가 아이들의 곁에 있을 수 없을 때 아이들의 곁에서 챙겨주었나 봅니다. 제가
그걸 일일이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네요. 그쪽이 애들 들여다보지 않고 아내로서 남편 챙기지 못하고 며느리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할 때 전 아이들을 들여다보고 그 사람을 챙겼고 시부모님께 최선을 다했어요. 오지 말란다고 안 와요. 그러니 모두 마음이 돌아서죠. 그이와 20년 넘게 함께 하고 있어요. 바로 옆 동이 저희 집이거든요. 아이들까지 해서 함께 산 지는 10년 정도 되었네요. 몇 번을 이혼하자고 해도 안 한다고 했다면서요. 그래요. 껍데기라도 갖고 싶으면 그러세요. 그이도 아이들도 시댁 식구들도 다 저와 한 식구니까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듣고 있는 건가 싶었습니다. 분명 남편에게 다른 여자가 있고 그 관계가 20년 되었으며 아이들은 시댁에서 지내다 남편과 저 여자와 지금은 한 집에서 살며 한 가족처럼 지내고 있다는 건가. 손발이 덜덜 떨리고 주변이 멈춘 듯 아무 생각이 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바보처럼 그저 내 부모가 없어 무시당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남편이 바람이나 제게 이혼을 하자고 했던 것이었고 제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이혼을 해주지 않으니 남편은 저 여자와 아이들과 함께 새로운 가정을 이루었던 거였습니다.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떨어져 지내니 제게 정도 없었던 거였지요. 저는 그저 껍데기일 뿐인 남편과 아이들, 시댁 식구들을 붙들고 살아왔나 봅니다. 저 왜 이렇게 바보 같죠? 전 왜 이 모든 걸 이제 알게 된 걸까요? 배신감을 넘어선 그 이상의 감정들이 없습니다. 이건 말로 다 못할 그런 감정이었어요. 아무 생각도 나지 않았습니다. 이제 화도 나지 않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판단도 되지 않았습니다. 분명 내 가정을 깬 건 어머님이고 그 여자인데 내 가정에 불성실한 건 남편이었는데 마치 내가 험악한 저들의 가정에 끼어든 것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날은 그대로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더라고요. 너무 어이가 없으니까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멍하니 벽만 보고 앉아 하루를 꼬박 보내왔습니다. 대체 난 왜 외로워 살았을까? 왜 나는 이런 인생을 살고 있지? 나는 어째서 평생 이 모양일까 싶었습니다. 부모님 돌아가시고 내가 바라는 건 오직 평범한 삶이었습니다. 평범한 게 가장 어렵다는 거 알아요. 그랬기에 평범하길 바랐습니다. 할머니 손을 클 때 가장 구박이 힘들었고 남편을 만났을 때 평범한 가정을 이뤄 소소하게 사랑하며 평범하게 살고 싶었을 뿐인데 아이들이 태어남과 동시에 아이들은 시댁으로 빼앗기고 아이들 핑계로 시댁에 가서 자국을 반복하던 남편은 결국은 바람이 나 모르게 아이들과 그 여자와 다른 가정을 이루고 있었다고 하였지요. 아직 내가 애들 엄마인데, 아직 내가 마누라인데, 아직 내가 그 집안 며느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무시할 수 있는 걸까요? 제가 부모도 없는 천한 고아라서일까요? 그저 있는데 없는 듯 납작 엎드려 내내하니 우스웠을까요? 애들 대학 다닐 때까지 꼬박꼬박 학비 마련해 보내고 애들에게 용돈도 주고 했는데 그저 난 돈 벌어다 주는 사람이었을까요? 그러고 보니 결혼하고 첫 해 말고는 생일 축하도 받아본 적 없네요. 전 그들에게 있지만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이었나 봅니다. 바보같이 이제 알았네요. 정말 제 스스로가 너무 한심하고 바보 같았어요. 사람이 정말 끝까지 치다르니 차분해지고 오히려 이성이 차려지더군요. 내 남은 인생이 아까워서 이제라도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도 아이들도 다 껍데기뿐이니 필요 없었어요. 터벅터벅 길을 걸으며 주위를 둘러보니 이 좋은 세상에 나처럼 사는 여자, 세상 천지에 나 하나뿐인가 싶었습니다. 그렇게 걷고 또 걷다 보니 어느 변호사 사무실이 눈에 띄었고 이혼 전문이라는 글귀가 눈에 보였습니다. 그렇게 무작정 그 사무실로 올라갔어요.
그간의 내 삶을 토해내듯 하지만 담담하게 이야기했습니다. 현재 상황과 그간의 일들을요. 제 이야기를 들으며 증거만 있다면 이건 무조건 승산이 있다고 하더군요. 증거요? 제 전화기에 문자와 카톡이 증거 아닐까요? 그래서 모두 보여주었습니다. 제가 아이들에게 보고 싶다고, 집에 올 생각 없냐고 물은 글들. 아이들이 제게 어려서부터 떨어져 지내. 이젠 그러기 어렵다는 답들. 어머니가 제게 이제 남이나 다름없다며 이혼을 종용하는 글들. 제가 애들 어려서부터 그렇게 데려가서 떼어놓지 않았냐는 답들. 남편이 제게 애들 학교에 보내라며 이렇게라도 엄마 노릇 하라는 글들. 제가 애들도 당신도 이젠 집으로 와 가족다운 가족으로 지내자는 답들. 그리고 이번에 일 이후로 남편이 제게 욕을 담은 문자와 함께 그 여자와 20년 가까이 부부처럼 지냈으니 저만 사라지면 된다고 하는 글들. 모두가 증거이지 싶었어요. 변호사님은 제게 이것만으로도 충분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또 다른 더 많은 증거가 될 만한 게 있으면 찾아보라고 했습니다. 딸아이 카톡 프로필에 올라와 있는 청첩장, 가족관계 증명서에 내가 엄마인데 청첩장엔 그 여자가 엄마로 적혀 있더군요. 그것도 모두 제출했습니다. 이혼 소장을 보내는 거 동시에 이혼이 진행되었습니다. 소장을 받았는지 내 연락을 그렇게나 차단해대고 가뭄에 콩나듯 할 말 있을 때에만 요구할 게 있을 때면 연락하던 사람들이 전화를 하고 카톡을 보내고 난리더군요. 집으로 찾아와 난리를 칠 것 같아 같이 일하는 동료의 집으로 며칠가 있었습니다. 아니나 다를까 어디를 갔냐고 하더군요.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그 인간들에게 놀아나며 살았다고 생각하니 쳐다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전 법정에 가지도 않았어요. 모두 변호사님께 부탁드렸습니다. 내 삶이 억울해서라도 이혼을 해야겠고 이혼하면서 내 삶을 보장받아야겠다고요. 아니나 다를까 남편 쪽에선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했다더군요. 그간 생활비 한 번 받지 못하고 아이들 학비마저 내가 내고 있었는데 다 돌려받아야겠습니다. 위자료도 받아야겠고 내 자리를 차지한 그 여자에게 자리값도 받아야겠습니다. 이혼 소송에는 시간이 걸렸지만 결국에선 이혼을 했고 위자료도 받았고 재산도 분배받았습니다. 물론 그 여자에게도 위자료를 받았고요. 이혼만 하면 청산만 하면 내 삶을 보상받을 줄 알았습니다. 억울했던 세월이었지만 홀가분해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렇지 않더군요. 그들은 돈으로 절 떼어내고 그들끼리 잘 살고 있겠지요. 그렇게 생각이 되니 너무 힘들고 억울했습니다. 제 삶이 과연 어디에서부터 꼬였었을까요? 대체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렸을 적 부모님과 함께 하던 시절, 전 밝고 명랑하고 웃음이 많은 아이였는데 전 어쩌다 이런 사람이 되었을까요? 절망만 하고 있다. 몸도 마음도 너무 힘들던 어느 날 동네에 있는 사우나에 갔습니다. 그날은 세상 다 귀찮고 힘들고 살 이유도 모르겠더라고요. 한참 씻고 나와서 화장품을 바르고 옷을 입는데 우리 엄마가 살아계셨으면 저 연세 정도였겠구나 싶은 아주머니 한 분이 제게 오셔서는 그러시더군요. 아유, 아가씨요. 참 곱네요. 고운 사람이 왜 이리 얼굴에 근심이 많아요? 웃어요. 요즘 세상 너무 힘들어 웃을 일 없지만 웃어요. 난 아가씨 나이만 돼도 참 좋겠다. 라고 합니다. 순간 의아하기도 하고 마음이 훌쩍 넘은 제게 아가씨라는 말이 웃기기도 했습니다. 저 아가씨 아니에요. 그리고 요즘 웃을 일이 없어서요. 너무 고아 아가씨라고 해도 믿겠어. 내 딸이 살아있었으면 딱 그쪽 나이 정도 되었겠네. 내 딸이 살지 못한 세상 살고 있는데 뭐가 그리 힘들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힘들다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더라고. 그러니 이제라도 괜찮다 생각해서 힘내서 살아요. 근심, 그거 노력하면 떨쳐져. 죽을 일 아니면 죽을 힘으로 살면 되지. 아직 한창이잖아. 그러니 웃어. 알았지? 우리 딸이랑 참 많이 닮았네. 미안하지만 한 번만 안아봐도 될까요? 내가 오늘 그쪽 한번 안아보면 내일 죽어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아서 그래요. 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안아드렸어요. 아니, 제가 안겼습니다. 저도 울고 그분도 울고 우린 무엇인지 무슨 마음인지 모르고 그렇게 울었어요. 그리고 제 마음을 추스를 수 있게 해주시고 그분이 이제는 괜찮아 보인다고 고맙다고 하시며 오늘의 힘으로 자신은 이제 죽는 그날까지 또 살아갈 힘을 얻었다고 하십니다. 그렇게 사우나를 나가는 그분의 뒷모습을 보고 있자니 엄마가 생각났어요. 아직도 제 가슴에 남아있는 그분의 온기가 마치 제가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절 안아주신 것 같은 그 온기 같았습니다. 저도 마저 씻어서 사우나를 다 마쳤지만 그분은 이미 주변에 계시지 않더군요. 그 이후로도 종종 그 사우나에 갔지만 다시는 마주치지 못했습니다. 지금 저는 마음을 잘 추스리고 잘 살고 있습니다. 이제는 살던 지역에서 3시간 거리에 지방으로 이사와 자리를 잡았지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은 생각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은 떠오르더군요. 자식이라 그런가 봅니다. 자식이라서. 하지만 아이들에게도 더 이상 연락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저 핏줄로서 내가 낳았기에 떠오를 뿐이지 그 어떤 다른 감정 때문은 아니에요. 그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곧 50살이 되겠지만 요즘 세상 건강하면 오래오래 사는 세상이잖아요. 아직 젊고 한창이라 생각하고 내 남은 삶은 나만 위해 날 가꾸고 날 아끼며 날 사랑하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